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 6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일찍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은 덕에 나이가 아직은 짱짱하다 싶지만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 채널에 찾아오게 된 이유는 저희 며느리 때문입니다. 속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며느리에게 제가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 저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19살이던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으시더니 담배를 피워 물었죠. 그 특유의 매캐한 냄새 속에서 이젠 집에 쌀도 바닥났다. 입을 줄이기 위해서 너라도 시집을 가야겠다는 말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누어 먹을 쌀이 부족하다고 딸에게 시집을 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는 일이겠냐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쩌면 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아무리 거부를 한다고 한들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학교를 그만둔 게 한이 돼서 꼭 20살이 되면 상경해서 다시 공부를 마치고 싶었어요. 늦가기 학생이 되더라도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는 게 제 소원이었죠. 우리 집은 충청도 산골 마을에 있었어요. 서울까지 버스로 3시간 남짓 걸렸죠. 먼 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멀고도 닿기 어려운 길이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서울의 불빛이 어렴풋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 불빛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부? 여자가 배워봤자 소용없다. 시집 잘 가는 게 공부 100번보다 낫지. 남들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 그거야 다 아들내미한테나 허용되는 말이지.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결국엔 시집가서 다들 부엌에 처박혀 있는 꼴은 다 똑같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리 부정해도 제 안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사실 저도 알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서울에 간다고 한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뿐이겠죠. 그래도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평생 동안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삶이 신물나게 싫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평생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시집 잘 가면 평생 부모한테 고마워하면서 살 것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휴, 이 화상아. 결혼이라는 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맞아야 가능한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입을 닫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대신 마음속에 비밀 하나를 품게 되었는데 20살이 되면 무조건 떠나자는 것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라도 서울로 가서 뭘 하든 성공을 하자 그 생각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현실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꿀 수 있는 꿈이기도 했죠. 하지만 가족들은 호시탐탐 저에게 선자리를 들이밀었고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야 줄줄이 밑에 딸린 동생들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서 한몫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달랬습니다. 제 나이는 고작 19살이었는데 저의 뒤에 딸린 짐들은 40을 넘긴 가장의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향해 혀만 끌끌 차셨고 엄마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 저에게서 등을 돌리셨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귀딱지 내려 앉을 잔소리에 또 등떠밈에 19살의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뿌옇고 눅눅했죠. 시골 읍내 끝자락
반지하 다방 앞에 서 있는데 문틈으로 커피 냄새보다 더 진한 곰팡이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이런 데서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난다고 싶어서 괜히 발끝만 툭툭 찼죠. 그 구석진 자리에서 저보다 한참 덩치 큰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도 넓은 게 꼭 시골 장정 같았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두껍고 거칠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순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 말투가 얼마나 서툴던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선자리에 익숙한 사람 같진 않았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실 이 자리에 등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아직 19살인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결혼으로 뿌리 박히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누가 시집을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가족들이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해도 제 인생인데.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괜히 시간만 뺏은 것 같네요. 집에 가서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일어날까요? 남편은 꽤 솔직하고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황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첫 만남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제가 군소리 없이 상대방의 말에 네네 하고 왔을 줄 알았던 거겠죠. 날짜는 그쪽에서 결혼 날짜로 생각하는 날 없다고 하디? 혼수는? 지참금은? 아니 뭐 그런 이야기는 안 꺼내. 그쪽도 결혼 생각 없는데 나처럼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던데? 결혼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 그러자 엄마는 제 등짝을 철썩 소리가 나게 때리며 화를 내셨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나 하냐. 건장한 외동아들 하나 있는 집에 땅도 많고 현금도 많은 집안이다.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쉬운 줄 아냐. 왜 복을 발로 차고 있냐. 와다다 쏟아지는 원망의 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시집을 가기만 하면 우리 가족, 내 동생들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냐고요. 결혼은 싫다고 아직 20살도 안 됐다고 말을 했지만 네가 무슨 공주인 줄 아냐고. 세상 사는 것은 원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고 엄마는 더 큰 소리를 냈죠. 당장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딱 한 번만 더 만나달라 해. 알겠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죽어도 못 가겠다고 말을 하는 저의 팔을 질질 끌고 당장 실수를 했다고 빌어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해라. 난리를 치는 엄마의 성화를 막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집은 동네에서도 꽤 크고 단단해 보였어요. 기와 지붕이 얹힌 오래된 한옥이었죠.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울다 반복을 하니 인기척을 느낀 건지 남편이 나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황당한 얼굴을 했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딱 한 번만 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사르르 풀리며 저에게 집에서 많이 혼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많이 못 살겠구나 보다. 그럼 그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 나랑 결혼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진심이었거든요. 선자리가 꽤 들어왔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제 얼굴에 한눈에 반했다면서 다른 선자리는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제 생각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믿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 진심이 꽤 단단하게 저에게 박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히 탈출구일까?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아줄 때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남편에게 이끌려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사가 났다면서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좋아하셨죠. 고작 19살짜리 딸을 팔아치우듯 넘기는 것이면서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내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요.
보통 공부를 하고 싶다는 자식에게 응원을 해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늘 똑같이 여자가 공부를 해봐야 어디 쓸 데도 없는 일이라면서 일축하셨죠.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짐을 싸서 갔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슬슬 집에 있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제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결혼식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하얀 한복을 입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 꼭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뭐든 나만 믿어라 하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려 했어요. 저는 낯선 곳에 남편 하나만 의지해서 따라가야 했죠. 솔직히 결혼 초반은 힘들었어요.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공기.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제가 시댁 식구들을 정말 잘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저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였어요. 아들만 낳아라. 아들 낳으면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던 공부 그거 다 시켜줄게.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대를 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린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뿐이다. 사실 딱 한 가지 조건만 채우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치 아들을 낳아야만 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것 같았죠. 남편 역시 저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아이를 품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뭐라도 달라지겠지.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출산은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진행이 됐죠. 사투 끝에 얻은 제 아들은 손바닥만한 얼굴에 오밀조밀한 눈, 코, 입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작고 따뜻한 그 생명이 제 품에 안기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당시엔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게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모든 육아를 책임져 주었고 저에게 공부를 하라며 책을 건넸습니다. 사실 기초 지식도 없는 저라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고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라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도피성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이 붙었고 끝내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남편이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벽한 부부가 되었어요. 일찍이 아이를 낳은 덕분이었을까요? 제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어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디 아픈 곳은 없냐, 몸조리가 완벽하게 다 된 것은 맞냐 걱정을 했지요. 그럴 때마다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아들을 낳은 며느리, 그것도 외아들을 낳은 며느리라니 귀하게 여길 만도 했지요. 명절이나 제사 때만 되면 정신이 없었지만 평소엔 저한테 집안일을 시키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애나 잘 키워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아라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물론 명절만큼은 달랐어요. 우리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제 아들이 종손이었기 때문에 친가 쪽 모임이 있을 때면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큰 상 차리고 제사상 차리고 친척들 접대하고 아이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래도 1년에 며칠 되지도 않는 일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지 하고 넘길 수 있었죠. 명절이 끝나면 시어머니는 꼭 저를 불러세워 말씀하셨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체면 세웠다. 이거 받아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용돈이에요? 원래 남의 집안 제사상 차리고 하면은 수고비 받는 게야. 이것도 없으면 무슨 맛으로 그 많은 일을 하냐. 받아 챙겨라. 나중에 우리 아들 몰래 사고 싶은 거 사.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을 해도 진심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셨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편 역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죠. 시댁 식구들은 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해주었지만 친정은 달랐어요. 친정에 다녀올 때면 부모님은 늘 같은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거지근성이 여전히 넉넉한 친정집에 올 때면 괜히 남편 보기 부끄럽고 발걸음을 하기 싫기도 했죠. 게다가 친정집에서는 저에게 시집 잘 간 게 누구 덕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한켠으로 서운함이 묘하게 남아 있었어요. 좋은 시댁,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친정집에 남은 서운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현실에 만족하려 애를 썼죠.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처럼 힘들게 살진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부모님처럼 여유 있고 품격 있게 살아야지 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나는 꼭 며느리에게 잘해야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그건 제 인생의 작은 약속 같은 거였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이 19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이벤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40이 가까워져서 딸을 얻게 되었거든요. 실컷 어릴 때 아들 낳아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다 키운 아들 밑으로 딸이 생기다니요. 30이 훌쩍 넘어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시작한 육아는 예전처럼 체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일이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새벽마다 젖병을 들고 있을 때면 20대 때는 몰랐는데 육아는 체력이 참 많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럼에도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장난스럽게 우리도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했죠. 그 말에 웃어 넘기곤 했지만 속으론 이상하게 찡했어요. 그 무렵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우리 딸이었어요. 사춘기가 오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졌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하루 일과처럼 들렸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막상 딸의 말투나 표정이 사나워질 때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사춘기가 뭐 별겁니까? 저희도 다 겪어본 일인데요. 제가 속을 부글부글 끓으며 저걸 콱 쥐어박을 수도 없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딸을 달래느라 양쪽으로 바빴어요. 반면 우리 아들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늦둥이 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오빠보다는 젊은 아빠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었죠. 어머니, 저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이해해야죠. 나는 뭐 갱년기 안 겪어보고 사춘기 안 겪어봤다니. 유난이야 정말. 제가 용돈 두둑하게 드릴 테니까 막내랑 같이 어디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아들은 어느덧 사회인으로서 자리도 잡았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30 중반이 넘어가자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우리 아들은 언제 장가를 가는 거냐고 물어보곤 했죠. 저는 다 인연이 있는 법 아니겠냐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면서도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종종 소개팅이나 동호회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헤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죠. 그래서 은근슬쩍 선자리를 알아봤어요. 아들, 이번에 엄마 친구 아는 집에 괜찮은 아가씨 있다더라. 그냥 밥 한 끼라도 해보면 어때? 엄마, 아직은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뭐가 편하다고 그래. 혼자 사는 게 외롭기만 하지.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한결같았어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맡기자고요. 결혼은 인연 따라 하는 거라며 강제로 시켜서 되는 일 아니라고 말을 했지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엄마 마음은 늘 조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을 한 겁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가 얼어붙었죠. 정말이냐고 몇 번을 되물어도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를 처음 본 건 주말 저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이상하게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오다니.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배고프죠? 차린 거는 없지만 밥부터 먹읍시다. 어머님, 상다리가 부러지겠는데요?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는 제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목소리도 또렷하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님 하며 부르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냥 귀엽기만 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부드러움 속에 묘한 강단이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속이 단단한 아이라는 게 느껴졌죠. 이 아이는 아들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도 슬며시 제 손을 잡더니 귓속말로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지? 라고요. 우리 아들이 인연을 찾았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며 함께 보탰어요. 두 사람은 스스로 집을 구하고 대출을 내서 갚아가며 결혼식도 과하지 않게 소박하게 치렀어요. 본인들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던지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결혼 1년 차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데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죠. 정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아이였죠. 우리 늦둥이 딸아이는 사춘기가 끝나가면서 어느새 새침한 숙녀가 되었는데 조카를 볼 때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얼굴이 되었어요. 우리 조카 고모가 제일 좋아해 하며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릴 때면 집안 가득 웃음이 피어났어요. 그렇게 우리 집엔 또 한 번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을 수도 있는지를 말이죠. 그때 저는 매일이 감사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손주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다시 출근을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밤에는 아이 재우고 그 와중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밥 차리기가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매주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 가득 채워줬어요.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멸치볶음 같은 걸 한가득 만들어 놓으면 며느리가 늘 문자로 고마움을 전했죠.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또 손주가 아직 돌이 막 지난 때였는데 그 시기엔 잔병치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를 대신 하루 종일 봐주고 며느리는 출근을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요? 이게 무슨 신세야. 가족끼리 당연하지. 우리가 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야. 그래도 어머님도 쉬셔야죠. 요즘 허리 괜찮으세요?
지금도 충분히 도움해 주시는데 무슨 더 큰 도움이요. 감사해요, 늘.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에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나이가 드는 걸 늘 걱정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고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을 하는데 그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하면서요. 환갑을 맞이하던 해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효도 관광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딸은 그때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창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재미를 우리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 후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은 고요히 흘렀고 딸은 어느덧 20살 중반의 숙녀가 되었죠. 이제는 제법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를 배워가는 시기였어요. 놀라운 건 며느리와 딸이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시누이지만 친구 같아요. 요즘 스트레스 많다고 해서 쇼핑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 애가 너랑은 그런 이야기도 하나 보네. 나한테는 어찌나 나를 세우던지 아주 고양이가 따로 없어. 네, 어머님한텐 괜히 속상할까봐 말 안 한대요. 가뜩이나 늦둥인데 걱정시키기 싫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딸은 사춘기 때와 달리 훨씬 성숙해졌고 며느리에게는 마음을 여는 모양이었지요. 그 둘이 손을 잡고 백화점 가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괜히 흐뭇했어요. 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힘든 시절도 물론 있었어요. 아들을 키울 때는 먹고 사는 걱정이 많았고 늦둥이 딸을 키울 때는 체력적으로 정말 버거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견뎌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땐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는데 나이 들면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하루가 짧게 지나간다고.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해가 지고 손주가 자라는 속도만큼 제 몸의 세월도 달려가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땐 몰랐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평화롭던 우리 가족에게 곧 거센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반찬통 가득 들고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죠. 햇살은 따뜻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몸이 쑤시는 게 비가 오려나 싶었지요. 며느리에게 반찬을 가져다 줄 생각으로 며느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그날따라 며느리는 조금 일찍 퇴근을 했더라고요. 어머, 오늘은 퇴근이 빠르네. 무슨 일 있었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허옇게 질렸네. 그럼 손주 하원은 내가 책임질게. 병원 좀 다녀와. 아니에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래 푹 자라. 손주는 내가 하원시켜 올게 하고 웃었죠. 반찬통을 정리해 냉장고 문을 열어두니 안에는 제가 만들어둔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색한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서 괜히 혼잣말을 하며 정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켜놓고 며느리가 좀 쉬는 동안 시간이나 보내자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안방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야?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나한테 말을 해봐. 무슨 일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길래 병원이라도 갔다 오래도. 아니면 집에 약 없어? 두통약 같은 거. 어머님,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저한테 하실 말씀 같은 거 없으세요? 나?
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매번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가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지.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으신 거죠? 내가? 아니, 뭐 숨길 일이 뭐가 있겠어. 나는 비밀 같은 거 하나도 없다. 며느리가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고 날카롭게 물어보는데 괜히 제 가슴이 철렁거리더라니까요. 지은 죄도 없는데 죄를 지은 것처럼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며느리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신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늘 예의를 지키고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대했고 무슨 일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갔지요. 혹시 내가 너무 연락 없이 찾아와서 그런 걸까? 오늘은 온다고 먼저 말 안 하고 왔지. 그것 때문인가?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니만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손끝이 떨렸어요. 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자리를 피했죠. 몸이 안 좋다더니 기분이 예민한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들도 그런 거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이번엔 미역국 좀 끓여왔어. 네가 좋아하잖아 하며 건네도 며느리는 별 대꾸도 없이는 자리를 피했어요. 늘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며느리였는데 차가워도 너무 차가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 웃으며 손주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서로의 생일도 챙겨주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대화가 세 마디를 넘기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죠.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 정말 돌덩어리랑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었고 서운한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저를 조심스러운 존재처럼 대했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예전 같으면 웃으며 차를 내주던 그 손이 이젠 떨리고 굳어 보였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혼자서 밤마다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운하게 한 게 있을까? 반찬 맛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귀찮았던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좀 냉랭하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들이 제각각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너 며느리 생일 같은 거 잘 챙겨? 명절에 용돈도 주고? 그럼 그런 거 빠진 적 없지. 반찬도 꼬박꼬박 해다 주고. 너희 남편 재력 빵빵하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아직 맞벌이하고 있으면 그게 서운할 수도 있지. 요즘 애들 생각엔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 이럴 수도 있다. 도와준다니. 우리가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챙겨주는데. 그건 정성이고 돈 문제는 또 다른 거야. 슬쩍 용돈이라도 넣어줘봐.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죠. 우리 남편은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아직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자기들 힘으로 결혼하고 살겠다고 했을 땐 그게 대견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혹시 그게 서운했을까 싶기도 했어요. 친구는 마지막에 덧붙였죠. 현금 좀 넣어줘. 며느리 마음이 풀리면 다 좋아질 거야. 우리 며느리도 돈만 쥐어주면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더라.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 이번 주엔 현금을 좀 넣어주자. 며느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조용히 말이죠. 다음 주 반찬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은행에 들러 현금을 찾아왔어요. 손에 쥔 두툼한 봉투를 보니 괜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주 토요일 평소처럼 반찬통을 챙겨 며느리네 집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갯짓으로 인사를 한 며느리가
잠시 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식탁 위에 지갑이 보였어요. 지금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살짝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열었어요. 그 안엔 영수증 몇 장, 카드 몇 개, 그리고 현금 칸이 있었어요. 그곳에 돈을 넣으려다 무심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명함 크기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인물은 낯익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왜 거기 있었을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이 사진을 얘가 왜 가지고 있지? 손끝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그동안 퉁명스러웠던 그 말투와 행동, 왠지 이해가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해보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뒤를 밟은 지 3일째였어요. 사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늘 하던 대로 출근했고 저녁엔 퇴근해서 손주를 데리고 놀다가 집안일을 챙겼어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문제였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며느리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죠. 아침에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길에 나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탄 차가 회사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더라고요. 차가 멈춘 곳은 뜻밖에도 병원이었어요. 사돈이 아픈가? 아니면 며느리 본인이 어디 아픈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기 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더니 깊게 심호흡을 하더라고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뒤따라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향한 곳은 진료실도 원무과도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곧장 입원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입원실로 가니까 가슴이 철렁이더라고요. 게다가 익숙한 걸음으로 머뭇거리지도 않고 찾아가는 모습이 적어도 처음 오는 것은 아니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곧장 6인실 병실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최대한 몸을 숨기며 문옆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더니 곧바로 제일 입구 쪽 침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커튼을 확 걷어 올렸죠. 순간 그 커튼이 스치는 소리가 제 귀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커튼 너머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라봤죠.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고 챙없는 니트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거든요. 환자복이 헐렁했고 살도 많이 빠져 얼굴이 반쪽이었어요. 어디 몸이 크게 아픈 것인지 헬쑥한 모습이 영 좋지 않아서 큰일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번쩍 머릿속이 하얘지며 기억이 떠올랐어요. 놀래서 병실 입구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보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 숨이 막혀와서 가슴을 움켜쥐었죠. 목구멍이 말라붙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십 년을 잊고 지낸 이름이 머릿속을 때렸어요. 내 젊은 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던 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이 지금 내 며느리 앞에서 병상에 앉아 있었다고요. 머리가 쿵쿵 울렸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떨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며느리와 그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어머님이 여기 어떻게?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고 병원 침대에 기대어 있는 헬쑥한 그년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니트 재질로 된 모자를 눌러 쓴 그 여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것인지 머리가 없었어요. 아니,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이냐? 내가 이상하다 했다. 내 며느리의 지갑에 용돈이라도 넣어줄까 싶어서 지갑을 열어봤더니 거기 우리 막내딸 신생아 때 사진이 들어있더라. 그 사진을 어디서 구한 건지 의문이었지. 나도 없는 사진인데. 어머님, 제 지갑을 열어보셨었어요? 언제요?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년이 내 며느리에게 준 거냐? 둘이 뭐 내통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나 몰래 나한테 비밀로 하고.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잘 왔네. 내가 그렇게 당신 며느리한테 당신이랑 만나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여긴 어떻게 왔어? 나도 할 말 있어. 내가 내 딸한테 골수이식을 좀 받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그걸 막고 그래? 어? 친권이 얼마나 무겁고 끈끈한 건데 그걸 막아? 뭐라고? 뭘 받아? 네 딸한테 골수이식을 받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저는 온몸을 떨면서 화를 냈습니다.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목을 하더라고요.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더니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쩔쩔매는 며느리를 보니까 저도 여기서 더 큰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따라 병실을 나섰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언제 알았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다 말해. 며느리가 허리에 손을 얹더니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어요. 참, 저도 따지고 보면 며느리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했죠. 어머님도 저 속이셨잖아요. 저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래, 나도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내가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는 쭉 내 딸이라 생각하며 키웠으니까. 그래서 말 안 했다. 저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우리 늦둥이 딸이요. 제가 제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19살이던 그때 사고를 쳐서 낳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는 제 딸이 아니라 손녀딸이었던 거죠. 우리 아들의 핏줄이었으니 저희 부부 호적에 올려놓고 키우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속이려고 속인 것은 정말 맹세코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역시 본인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여동생으로 키우면서 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고아원이니 입양이니 어딜 보내지 않고 우리 자식으로 키우면서 아들에게 다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한순간의 실수로 어린 나이에 우리 아들이 고생길을 걷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우리 딸의 친모, 그러니까 지금 병실 침대에 기대 누워있는 저 년이 정말로 나쁜 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는 우리 아들보다 3살이 많은 여자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인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임신을 하고는 당당하게 찾아와 요구를 했죠. 아이는 낳을 거지만 책임은 못 져요. 저는 애 키울 자신 없어요. 우리 애는 그쪽 집에서 키우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주는 대신 저도 이자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돈 주세요. 당시 우리 집에 재산이 넉넉하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죠. 우리 아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짓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친모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떠넘기듯 버렸고 우리 남편이 준 돈을 받아서는 다른 지역으로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모성애라도 생긴 건지 양육비를 주면 본인이 키우겠다고 난리를 쳐서 돈도 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키우겠다고 저희 집에 떠넘기고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전현을 얼마나 죽일 듯이 미워했었는지 그래도 내 핏줄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호적에 올려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딸. 죄책감에 울고불고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을 달래고 늦둥이 여동생으로 그렇게 키우게 된 거죠. 우리 아들은 제 딸을 딸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막내 동생의 대우를 하며 속으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거. 결국 좋은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며느리에게는 늘 미안했을 겁니다. 결혼 전에 며느리에게 다 털어놓겠다는 아들에게 이미 딸은 내 자식이니 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 입을 틀어막았던 것도 저였어요. 다 잊고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친모년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였죠. 골수이식이 필요했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전년이 저희 늦둥이 막내를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뒤를 캤대요. 거처를 알아내고 몰래 미행을 하다가 우리 며느리와 막내가 스트레스 풀 겸 쇼핑을 하는 자리까지 따라붙은 거죠. 친모는 글쎄 우리 며느리가 막내의 엄마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고 아들이 여태 막내를 키웠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겠죠.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본인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지 권리만 찾으려고 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친모는 우리 며느리를 찾아와 네가 키우고 있는 딸이 사실은 내 자식이다. 내가 아프니까 골수이식을 받아야겠다. 골수를 내놔라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한 거죠. 신우이인 줄로만 알았던 막내가 사실은 아들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며칠을 알아눕다가 저에게 숨기는 거 없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며느리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언제까지 내가 병원에 처박혀 있어야 하냐고. 골수이식 먼저 받고 좀 괜찮아지면 신증까지만 딱 받으면 된다니까.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검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해버리고 떠났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찾아와서 장기를 내놔라 한단 말입니까? 양심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양심은 무슨 양심. 됐고 내 딸 데려와. 며느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들을 들으며 저희 가족을 지켜내려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미행을 하는 바람에 그 진실이 들통이 났고 며느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거지요. 저는 정말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어요. 우리 시누이, 우리 아가씨 어떻게 하냐고. 그 와중에도 우리 막내 걱정을 하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며느리는 친모에게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알아냈는지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해서는 골수이식을 안 해주면 모든 사실을 막내에게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사기를 맞은 기분도 들고 막내가 짠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마음고생한 시간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속을 썩혔겠죠. 저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속인 것은 1000번 만번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그 어린 우리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죄인이니 내가 다 안고 감아. 너를 속인 건 정말 잘못했다. 평생 속죄하고 삼아. 그래요, 어머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물론 뒤통수가 얼얼하긴 하지만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서 아가씨를 떼어놓은 건 잘하신 일이었어요. 어머님 호적에 올리길 잘하신 거죠. 저 여자 친모임을 걸고 넘어질 것 같으니 소송을 통해서 법적 친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냐? 그럼요. 요즘 이런 일로 법정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변호사 통해서 알아볼게요. 물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결국 막둥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그게 무척이나 부담스럽긴 했지만 며느리까지 알게 된 이상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그날은 참 길고 무거운 하루였죠. 아들 부부와 우리 부부 그리고 막둥이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았어요.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 한 잔만 식어가고 있었고 공기마저 숨죽인 듯 고요했어요.
저는 손끝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진실을 털어놓는 그 순간 다른 식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이야기를 전부 들은 뒤 큰 충격이라도 받은 것인지 말을 잇지 못하고 온 몸을 떨기만 했어요. 미안하다. 평생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그저 내 딸로, 내 자식으로 그렇게 키우면 모성이 될 거라고 오만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오빠가 내 아빠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평생 숨기려고? 네가 나를 원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죄인이야. 내 자식을 살리겠다고 족보를 꼬아버린 탓이지. 엄마, 아니 할머니? 정말 평생을 엄마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고요한 집안에 막내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죠.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막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헤아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막내에게 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아들의 옆에서 괜찮다고 자기는 이미 다 면역이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더군요. 세상에 이혼까지 각오를 했었는데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요. 당연히 지금 아가씨는 본인이 힘든 것밖에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자기 자식을 동생이라고 불러야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 제가 아가씨랑 잘 이야기해 볼게요. 막내는 다행히 며느리와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막내를 붙잡고 오빠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했대요.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막내가 집을 나가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내는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그 정막이 싫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누기를 거부하던 막내는 본인 마음을 달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알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병실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던 친모는 닥달을 해왔습니다. 언제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냐고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말 나쁜 마음까지 먹게 하더라고요. 그 사이 며느리는 법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막내는 보름이 더 지나서야 저에게 엄마하고 말을 걸어왔어요. 그 순간 수십 년간 티내지 않으려 애를 썼던 제 마음이 허물어지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막내와 함께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를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요. 며느리는 그런 막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시간을 잘 안다고요. 며느리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단단해졌죠. 막내는 친모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막내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막내는 친모를 찾아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나았으면 다 엄마야? 나아준 건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 어떻게 자식이 지 어미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을 하냐? 네 골수가 뭐 달아 없어지기라도 해? 나를 떠넘기고 버리고 간 당신에게 그 정도의 정성과 시간을 쏟고 싶지 않다고. 너 천벌 받을 거야. 너 없으면 나 죽는다고. 하지만 막내는 그런 친모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후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언제라도 친모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면 대응하려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친모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은 병원 밖을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의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막둥이는 여전히 막내로, 저는 여전히 엄마로, 며느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지요. 아들은 어느새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지만 그 눈빛은 옛날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우린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아요. 가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 그 일들이 꿈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은 우리 가족의 상처이자 지금을 만든 기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거름 삼아 다시 한번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며느리에게는 아직도 고마워요. 그날 충분히 사기 결혼이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가족으로 남아주길 선택한 것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흙이 되어 돌아가는 그날까지 며느리에게 잘해줄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